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한 일요일 저녁입니다. 해가 이제 떨어졌고요. 잠시 후에 이제 저도 이제 얘기 좀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고, 오늘 저녁에는 뭐 날씨가 풀렸어요. 그래서 모처럼 자전거를 좀 타고 퇴근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한국재정학회에서 재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뭐 진념전 부총리, 강봉균 전 장관, 뭐 이런 전직 장관들이 쭉 오고, 외국어대 최강 교수께서, 최강 교수는 장관도 지내신 분이죠. 최강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참 노구로 이끌고 장관도 지내고, 또 학교도 지난번에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명예교수이십니다. 근데 학교 은퇴하시고 이제 66세가 되시고 그러셨는데도 여전히 왕성하게 이 논문을 쓰셨어요. 참 이 최강 교수님도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종종 뵙고 또 지도를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 최강 교수님께서 참 연세 드셨는데도 이렇게 60페이지가 넘는 7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또 논문을 쓰시고 참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재정학회가 이제 상당히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박근혜 경제공약, 복지공약 특히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측 그러니까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의 계산으로는 5년간 박근혜 복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는데, 4대 중증질환을 전면적으로 무료로 한다든지, 기타 반값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든지, 기초연금을 전 국민들에게,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전면 무상으로 한다, 안 한다 말이 좀 있습니다만은,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는 이제 보육을 전액 무료로 한다든지, 또 행복기금을 만들어서 또 이 가난한 또 서민 대출자들 중에서 신용불량에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지 패키지에, 당선인 측에서 당초 내놓은 것은 130조 원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재정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냐, 훨씬 많이 든다 이제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 여러분들이 한국경제신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소위 복지 또 이 재정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의 100% 이행을 고집했다가는 10%도 실천하기 어렵다 하는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전문가들 21명 가운데 15명은 복지 공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공약을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한구 이제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시죠. 그 이한구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약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공약 수정론으로 또 올랐고, 무슨 공약 수정이냐 하고 논란 끝에 이제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수정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당선이 직접 나서서 지금 공약 수정이라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 당선된 지 며칠인데 벌써 공약 수정이냐,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볼 문제다 이렇게 이제 당선인 여러 이제 지자체 관련된 분들 이제 시의원들인가요? 모아놓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최강 교수님을 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끝에 이제 최강 교수께서는 공약 수정 안 하고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공약의 기본 골격이 경제 복지냐 분배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복지 분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분배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저성장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수면이 이제 쭉 물이 빠지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물 밑에 암초다, 뭐 진흙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물 밑에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사실은 차올라야 보트가 뜨게 되어 있는 건데 물이 차오르는 사실은 성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온갖 종류의 부작용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작용이 마치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자본주의를 공격하면 성장이 또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문제는 더 드러나는 이제 이런 악순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최강 교수께서 그 논문을 하나 내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한국재정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재정정책과 재정개혁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제목의 최강 교수의 논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문제제기 1. 저성장이 만병의 근원이다. 2. 고용불안과 실업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다. 3. 복지재원 조달 방법과 우선순위. 4. 지하경제의 현황과 양성화. 2부 해결 방안. 3. 재정제도와 재정개혁.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세제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재정지출은 어떻게 할 거냐, 또 4부 성찰적 결론 해서 최강 교수님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세출 정부를 동결하자 하는 이제 제안을 하세요. 물론 이제 세출 정부를 동결하자는 안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아닌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복지는 늘리게 되고 복지를 포함한 전체 세출 규모를 동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방비라든지 또는 일반 R&D라든지 반드시 이제 다른 부분에 스퀴즈가 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투자의 부족이라든지 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지를 줄이지 않고 세출을 물론 이제 최강 교수님 논문을 제가 읽어보는 중이어서 뜻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런 결론이 오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액 한도를 정해 놓아도 부작용이 생기고 총액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한쪽에 이익이 나면 다른 쪽에 손실이 나는 이런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 그래서 시장에 맡겨 놔라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제가 최 교수께는 이렇게 했어요. 물론 최 교수 깜짝 놀라서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 진심이냐, 뭐 이런 얼굴로. 당신 왜 그래? 이런 얼굴로 저를 보셨는데요. 제가 최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최 교수님 주장은 공약은 무조건 고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펴셨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문재인 공약은 박근혜 패키지의 2배 정도 됩니다. 문재인 공약은.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요. 박근혜 복지 공약이 그나마 작습니다만은 그것도 지금 터져나갈 지경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공약을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강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지켜야 됩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지켜서 나라가 그들이 나는 꼴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주장이 굉장히 레디컬해지죠.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한 발언입니다. 그들이 나는 것을 봐야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든 국민들이 목도를 해야 젊은 애들도 보편적 복지 가지고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나 모조리 보편적 복지로 된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 어린애들이 밥 먹는 것까지 차별할 수 있냐 이런 아주 감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보편적 복지가 우리가 살 길이다. 대기업들 비난하고 일자리 나누기 하고 무조건 재취업시키고 구조조정 안 하고 천국이 열릴 것처럼 마치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마인 것 같은 이미지로 박원순이
기타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온 좌파들이 나서서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어린애들을 홀려가지고 반값 등록금 해줄게, 심지어 등록금 다 공짜로 하자, 대학을 서울대학 없애버리자, 이런 말도 아닌 미치광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린애들을 꼬셔가지고 선거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 박은순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거들나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는 게 제 요지였어요. 제 속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박근혜 공약을 고쳐야 한다니까 벌써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빨들이 왜 고치냐 뭐 하고 말들이 많으니 차라리 원한대로 해서 나라가 거들나는 꼴을 한번 보십시다. 나라가 거들나는 꼴을 본다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그게 이제 스웨덴 국민들이거든요. 70년에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했다가 한 20년 해보니까 안 되니까 90년에 다 뜯어 고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국가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90년에 뜯어 고치기 전에 70년도 이후에 소위 스웨덴 복지제도를 보고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 다 뜯어 고쳤거든요. 그런 스웨덴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보고 고칠 수 있는 국민은 스웨덴 국민이에요. 근데 고치지 못하는 국민은 그리스 국민입니다. 한국인은 어떨까요? 한국인의 기질이 스웨덴적일까요? 아니면 그리스적일까요? 훨씬 그리스적이죠. 훨씬 그리스에 가깝습니다. 대중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토론보다는 데모를 좋아하고 지식보다는 감성적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식으로 가서 재정이 파탄나는 걸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고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문재인을 추종했던 그 20대 어린애들이 노인들 지하철 공짜로 탄다고 그 공격하는 거 보세요. 내 등록금은 절반으로 해주고 노인들 지하철은 타면 안 된다고 평생 산업화하고 고생하고 자식들 키우고 세금 냈던 그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면 안 된다고 그 난장판을 부리는 어린애들이 지 등록금은 반값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어린애들을 데리고 복지국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박근혜 표 복지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어린애들은 야 재원 조달은 그건 부자 정세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건희에게 뭐 연 뭐 몇 천억씩 더 거더라 뭐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부자 1% 부자들에게 정세를 해라 이런 식인데, 지금 이제 박근혜 복지 공약에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공약의 130조 원의 소위 복지 공약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그 중에서 71조를 예산 절감을 하거나 세출 구조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해인 지난 12월 달 국회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그렇게 악을 먹고 해가지고 2조 8천억 밖에 못했습니다. 3조가 안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하거나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71조 원 하려면 5년 동안 71조 원 하려면 1년에 13조 원씩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첫 해 2조 얼마밖에 안 됐거든요. 2조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23조 원을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줄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이 저 생각구 열도 가지고 난리고 온 아시아에서 지금 말하자면 국방비를 올리느라고 난리인데 우리만 국방비를 여기서 더 낮추나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 일본에 대해서 국방이 말도 안 되게 약한데 더 낮추나요? 우리 국방비 33조 밖에 안 되거든요. 또 낮춰야 되나요? 그럼 R&D 투자 안 하나요? 그럼 장래 내일 뭐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우리가 뭘 먹고 살 건지는 막 포기하고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나라가 끝나나요? 세출구조조정이 71조인데 불가능하죠. 세제 개편을 해서 48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부 증세도 포함되어 있겠죠. 48조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능력으로 보면 우리가 세금을
더 걷기로 따지면 50조 원 가까이 더 걷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해서는 세제 전문가인 최강 교수님이나 저나 아주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더 걷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백인백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좌익그룹에서는 부자정세로 50조 원 더 걷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가짜 경제학 교수들은 이명박 그 부자 감세와 기업 감세로 900조 원을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총 국세가 200조인데 900조 원을 날렸다 그러면 참 희한한 계산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세율을 올리면 무조건 세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세수와 세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바보들은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율을 높이면 일정 수준까지는 세수가 늘어나다가 어떤 변곡점을 지나면 세수가 다시 떨어지죠. 말하자면 토탈 텍스 레베뉴고 세율이다. 100%다. 그림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소위 래퍼 곡선입니다. 바보들은 이제 세율을 높이면, 세율을 쭉 높여가면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주장을 하죠. 세수도. 그 정세를 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율을 높이면 어느 순간까지는 세수가 늘어나다가 어느 점을 지나면 세율은 높였는데 세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이런 구간이 생기게 되죠.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저 앞쪽에 있을 것인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 개념으로 그리면 내가 이제 이런 그림들이 되죠. 그래서 세율을 높일수록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만일에 세금을 100%다 이러면은 세수도 빵이잖아요. 세금을 다 걷어간다. 100% 국가가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세수가 0이 되죠. 그래서 그 지점이 존재하고 이제 그 0으로 수렴하는 지점이 어디엔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유명한 래퍼 곡선인데,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박근혜 당선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 탈세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탈세를 줄인다. 탈세를 만일에 줄이게 되면 아마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타격받을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아마 탈세를 추적을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하는 경영주 또는 소유주.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은 박근혜 후보가 중소기업 협회도 먼저 가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가시를 빼겠다 하니까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탈세를 잡아드리겠다 하면 중소기업 오너들, 경영자들과 소유주들과 자영업자들은 아마 악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왜? 이쪽에서 이제 그게 있거든요. 탈세와 지하경제가 존재합니다. 저 같은 월급장이 소득자들과 대기업에서는 거의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 주된 타겟이 중소기업 주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주된 타겟이 되죠. 그 다음에 복지행정을 개혁하여서 10조 6천억 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복지를 늘리면 복지 전달책에 들어가는 돈도 늘어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선기금을 모아서 어디 낸다. 뭐 아프리카 뭐 누구를 도와준다. 그래서 야 우리 도와서 누구를 도와주자 뭐 하고 돈을 걷게 되면 최종 그 수혜자들에게 가는 돈은 전체 돈 걷은 금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기관 또 그 걷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점차 그 비율이 높아져서 한 60%까지, 말하자면 40에서 60% 정도가 역으로 얘기하면 중간 전달 체계에 돈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조 원을 어떤 복지 재원에 쓰자 그러면
그 10조 원을 노인연금으로 지불한다 하게 되면 노인연금을 지불하는 그 과정에서 노인들을 조사를 하고 돈을 나눠주고 은행에 입금을 시키게 되고 하는, 또는 그 담당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기에서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모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순 씨는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뭐 장부가 어떻게 공개가 얼마나 되고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마 박은순 씨 같이 프로 그 자선가를 자처했던 사람들도 중간에 아마 전달 체계에서 소위 전달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단체든지 필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선기금으로 받은 돈의 상당액은 그 자선단체가 먹고 사는 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필수적입니다. 소위 이제 전달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위 미들맨, 중간 전달 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조 원어치 복지 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 모든 노인에게 다 주자고 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인은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아예 다 줘버리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복지는 그런 것입니다.